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가.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이런 공경매사협회. 예, 경매와 공매의 권리 분석이 사실은 5%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걸 경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권리 분석의 과정이다.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번 첫 시간에 제가 그 두 가지로 경매, 법원 경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기억나신가요? 법적으로 할 때, 아니면 내가 투자자일 때 바라보는 자세. 그쵸? 처음 들으면 뭐 다들 기억을 못 하시고. 여기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갖는다. 예전에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안목이 뭐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말이 쉽잖아요. 재밌고. 근데 이 오늘 배우실 경매 그 용어들을 보면 좀 딱딱해요. 왜? 법적인 용어니까. 그리고 법적인 용어라는 것은 그 판사나 검사들, 변호사들이 우리보다는 공부를 더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도 지기들은 좀 있다고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한자어만. 옛날부터 시작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꼭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셔요, 아무도? 기억나신 분은 크게 말씀하세요. 예? 부자 한자 썼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말에 대한 부자 마인드라는 게 있다. 경매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 부자 마인드입니다. 법적인 지식만 잘 알고 있으면 할 것 같죠? 죄송합니다만 저녁에는 항상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적인 지식은 잠깐 끝나는 거예요. 잠깐. 투자하는 과정 중에서. 근데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갔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왜 마인드를 계속 강조하냐면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실 것이고, 뭐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 그러실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삶은 없죠.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내 그 눈에 눈으로 안 아픈 새끼들하고 있어도, 자식들하고 있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돈 버는 재테크, 다른 재테크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게 경매야. 근데 용어도 어렵고 진행 과정도 잘 모르겠고 했는데 돈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부자 마인드가 저희 협회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도 좀 있으니까 책은 공짜가 아닙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경매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예? 더 크게. 말을 잘해야자. 여러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면요, 저 여기 서 있는 사람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0개를 가르쳐 드릴 거를 대답을 잘 안 해서 5개, 6개 가르쳐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대답 좀 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대답을 작게 하겠습니다. 자, 영어 그거 펴보시죠. 아까 책 없으신 분은 옆에 분하고 좀 같이 보시고요. 자, 처음에 감정인 그리고 감정평가액 나와 있죠. 제가 스피드 옥션 이걸 펴놓은 이유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하실 거니까 다들 아무리 못 하셔도 한 달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는 내일부터 가입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충 볼 줄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자, 이게 스피드 옥션의 메인 화면이죠. 지난 시간에 보셨죠? 저는 이제 광주 호남본부 영림돼 있죠. 저희 협회는 이제 옥션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심 제작 물건 있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이란 거예요. 보고 싶으시죠? 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자, 스피드 옥션이 있죠. 이게 메인 화면인데 들어오시면 이제 로그인 하셔야겠죠. 아이디를 가르쳐 줘가지고 하면 여기 경매 검색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뜨죠. 번원 전체, 지원 전체. 서울에 있는 법원의 번원이 있겠죠. 거기 거. 그리고 지원. 각 지역에 있는 법원들. 거기에 있는 건 전부예요. 그게 다 나왔다. 근데 여기 검색하기를 한 번 더 딱 누르면 총 몇 건이요? 15,000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3월 말경부터 6월 말경까지. 몇 달이죠? 3달 동안 처리되는 개수가 15,000건이라는 소리예요. 이 물건은 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자신 있죠?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자, 여기 쭉 내려오셨죠?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면 50개씩. 여기 페이지에 50개가 지금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50개가 깔려 있는데 하나의 1분을 보면 몇 분이죠? 1 곱하기 50이 계산이 안 되세요? 50분이죠? 이 한 페이지만 보는데도 50분이야. 자, 그럼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들어가시면 1부터 10까지 있죠? 이게 몇 개예요? 하나에 50개라니까 50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자, 여기 제일 끝에 걸 눌러볼게요. 왜 안 되냐? 컴퓨터가 후져서 그래요. 지금 뭐가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이걸 보면서 해야 더 이해가 빠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집에 가서 눌러보세요. 15,000개니까 몇 개가 돼 있을까요? 300건이 돼 있겠죠. 페이지 수가 300. 어마어마하죠. 그걸 저번 시간에 수치상으로 풀어드린 거 있죠. 15,000 나누기 뭐 몇 개 하면 얼마다. 자, 이 사건 번호가 있고, 자, 처음에 감정인 그리고 감정평가액 있죠.
자, 이 감정가가 감정평가액이죠. 이 감정이란 건 누가 했을까요? 네? 감정인 옆에 써있잖아.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누구냐? 자, 이 물건의 감정평가사를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 물건을 감정한 사람이 나와요. 컴퓨터가 지금 느려서. 자, 이게 첫 장이죠. 맨 앞장이고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크게 읽어보세요. 한번 크게.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이라는 데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한 거예요. 자, 의뢰인 뭐라고 되어 있죠? 창원에 있는 법원이야. 창원지법 사법보장관 집행관 이 강철원 씨라는 분이 이 회사에다 맡겼어요. 건명은 이 사람 소유자겠죠. 그거에 대한 물건을 평가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감정인이 누구겠어요? 아까 태평양 거시기 회사죠. 그 회사야. 그리고 감정평가액은 저 위에 있죠? 1억 2천만 원. 이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 여기에 금액이 나왔죠. 두 번째 장에. 어찌됐든 감정평가사 김정진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아까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1억 2천이라는 금액을 이 밑에를 쭉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별로 알 필요도 없어요. 크게 중요한 건 없거든. 그런데 자, 감정인 감정평가가 누가 어떤 회사에서 했죠? 태평양인가 어딘가요? 네. 그 회사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돈 버는 데 있어서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감정인 감정평가액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평생교육을 와서 배우는 과정이니까 아, 저런 거는 이런 거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강제경매, 임의경매. 자, 이 물건을 봐볼게요. 자, 물건 제가 무슨 보기로 하라고 했죠? 세로 보기. 세로 보기 하면 얘기가 이렇게 돼요. 이 사진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제가 가로기를 눌러볼게요. 사진 밑에가 바뀌었죠? 다시 세로 보기를 눌러볼게요. 자, 파란 글씨로 네 열로 나와있죠. 네 줄로. 그쵸? 아까 가로보기는 이 사항들을 쭉 가로로 써놓은 거예요. 금방 안 보이겠죠? 계속 풀올림 해야 돼. 내려야 돼. 그래야 볼 수 있는 거고, 세로 보기를 하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약간만 내려도. 그렇죠? 보는 방식도 이 방식으로 하시라. 왜? 해보니까 제일 좋으니까. 네, 해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 옆에 뭐라고 써있죠? 크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임의경매예요. 자, 등기부연항을 보시면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소멸 기준으로 해놨어요. 소멸 기준이 뭘까요? 말소 기준 권리. 이게 법률적으로 그 용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나. 그냥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6가지예요. 6가지죠. 근데 뭐 어디 있죠? 강제경매, 임의경매. 제가 원래 글씨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쓰니까 굉장히 쓰기 힘들어. 자, 이거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만 또 나옵니다. 나중에. 자,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이 길죠? 임의경매, 저당, 근저당, 담보, 가등기. 자, 이 6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센스가 있는 분은 아까처럼 책 뒤에 있다겠죠? 쓰시는 분도 있지만 뒤에 보세요. 몇 장 넘겨보세요. 이거 우리가 페이지 수를 왜 안 써놔가지고 지금. 사차 쪽에 보면 있어요. 말소 기준권리 있죠? 몇 장만 남기면 있어요. 한 7, 8장인가? 6장인가? 있죠? 써있죠? 지금 제가 이 쓴 내용이 돼 있죠? 이건 추후에도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용어를 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미리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정도 내우겠죠? 자, 강제경매가 뭐다? 임의경매는 크게 다시 한번 강제경매 임의경매 저당, 근저당, 네. 자, 근데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 의미를 알으셔야겠죠. 자, 이걸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이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보면 임의경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임의경매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는 누구? 돈을 빌린 사람. 자,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는 누구? 돈을 빌려준 사람. 그렇죠? 근데 요즘 옆에 친한 친구도 있으시죠? 아이 나와서 지금 사업하려고 한대야. 한 1억만 꽂아봐라. 그러면 금방 꽂아요, 친구가? 잘 안 꽂아죠. 잘 안 꽂아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죠, 은행. 무슨 은행? 무조건 국민은행으로 외우세요, 그냥. 국민은행. KB. 제일 많으니까. 내 집을 담보로 채권자인 국민은행한테 1억 원을 꿉니다. 근데 내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사업을 점차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돈을 못 갚겠죠. 이자를 일정 부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 채무자인 이 사람이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가서 내 집을 담보로 돈을 꽂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 보통 뭐 합니까? 응? 저당, 근저당. 그걸 뭘로 해요? 등기부등본으로 해요? 은행 가면 저 이만저만해서 제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집을 저 담보로 해서 돈 좀 꿔주세요 하면 예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하며 앉으십시오 하면서 서류를 한 이만큼씩 주죠. 자사할 거. 자사한다, 자사. 거기에 쓰는 거예요. 사인.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예. 하면서 여기 도장 찍으십시오. 예. 도장은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예, 그러세요. 인감도를 막 주죠. 왜? 돈을 꾸려고. 그렇죠. 내 집을 담보로 돈을 꿔준대. 내 돈이 급한데. 그때 막 쓰는 서류가 바로 그 속에 당신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걸 설명해주는 은행원도 있어요. 대부분 잘 안 해주지만. 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경매를 해도. 그래서 임의경매예요. 자, 근저당 잡고, 저당 잡고, 근저당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은행하고 나하고 서로 약속을 하죠.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벌어지는 거. 아,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니네가 내 집을 담보 경매로 넘겨라. 서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를 해서 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근데 강제경매. 강제경매 물건 하나 볼게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네. 임의경매가 더 많겠어요? 강제경매가 많겠어요? 왜? 네.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근데 은행을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린다고요? 방금처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빌리죠. 서류 사인하는 대로 다 하고. 자, 여기 하나 나왔네요. 강제경매.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크게. 강압류라고 되어있네. 어디서? NH저축은행은 국민은행하고 좀 질이 다른 은행이죠. 은행도 1순위 은행이 있고 2순위 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데요. 근데 똑같이 아마 돈을 빌렸을 건데요. 뭔가를 위해서 이 친구들은 압류, 가압류란 거예요. 자, 이 임의경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등기부인데, 등기부상에 이렇게 저당, 근저당을 은행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돈을 빌린 다음 날 보면 자기 등기부에 이게 올라가 있죠. 그 내용을 알아요.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NH인데 카드라고 생각해 볼게요. 삼성카드. 우리나라의 제일 인류 기업이죠. 삼성카드에서 내가 현금 서비스를 빌렸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았어. 전화 자주 오죠? 돈 안 갚으면. 돈 갚으라고. 계속 와요. 근데 몇 번 하다가 이 친구는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가압류를 걸어버립니다. 가압류를. 근데 가압류 걸린 걸 나는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왜? 여기서 압류 건다고 말하고 걸까요? 말 안 하고 걸까요? 말 안 하고 걸어요. 지금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한 거예요. 다른 법률적인 용어들도 있지만 그거 말하면 말해도 잘 몰라. 그래서 쉽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걸어버려요. 중반가 좀 딱딱하죠? 압류, 가압류, 말 뜻도 읽어보기도 딱딱하고 뭔가 강제적으로 하는구나. 임의경매는 은행하고 나하고 서로 어떤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강제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물건을 보면 저런 게 들어가 있을 때 소멸기준 해가지고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강제경매. 근데 이거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더라. 아까 소멸기준. 저기는 소멸기준이라고 써놨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소기준권리라고 말하는데 말소기준권리는 뭘까요? 말소기준은 말소를 어쩐다고? 기준한다고. 기준은 뭘로 해요? 돈을 껐어. 아니지. 돈 꾼 날이겠죠. 돈을 껐잖아. 꾼 걸 어디다 올려놔? 등기부에. 뭘로? 날짜로. 말소기준권리는 날짜야, 날짜. 여기 보시면 강제경매에 돼 있죠. 가압류. 14년 몇 월 며칠? 7월 18일. 말소기준권리라는 날짜를 중심선으로 해서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인수, 이것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자 14년 7월인데 여기 임차인 날
자, 볼게요. 몇 월 며칠이죠? 10월 13일. 10월. 크게. 10월 13일. 자, 그러면 가압류, 저 말소 기준 권리. 예? 저 날짜보다 늦어요, 빨라요? 늦죠? 늦으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보증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후 저니까 확정 일자를 받았다고 또 친절하게 해놨죠. 이건 다 법원의 집행관이 조사를 해놓은 거를 이 스피드 옥션이라는 이 회사에서 보기 좋게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현황조사서, 물건 명세서, 사건 내용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기 좋게 검색하기 편하게. 아시겠죠? 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그 맥락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외워야 된다. 자, 다음 매각물건 명세서하고 뭐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물건 명세서. 이게, 자, 강제경매, 임의경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물건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경매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 조사를 해야 돼요. 법원에서.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조사를.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눌러볼게요. 자, 나왔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크게 읽어보세요.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집행관이에요. 사법보좌관 신민권 씨라는 분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 조사한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자, 임차인 사건 번호 나왔죠? 그 뒤에 이런 내용들 있죠. 이 사람이 조사한 내용을 써놓은 것이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이다. 그럼 자, 현황조사는 뭘 것 같아요? 그 뜻 그대로겠죠. 현황을 조사해놓은 거. 방금 거는 매각 물건, 이 아파트에 대해서 팔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건데, 현황조사서는 여기가 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뭐 임대차 정보라는 것도 있고 점유관계 조사도. 이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점유를 했냐. 뭐 그런 말을 써놓은 거. 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놓은 거예요. 임대차 조사나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법적인 용어로 제가 쫙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해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물건을 보니까 스피드 옥션 지금 이 검색 사이트를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더 빠르죠. 자, 이런 거 잘 몰라도 내가 경매 진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참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드 옥션은 뭐다? 스피드 옥션은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 개인이 누군가 만드는 회사야.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경매 정보는 뭐라고요? 해당 법원에서 취하고 있는 물건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스피드 옥션은. 그래서 제가 뭐하고 꼭 뒤집어야 되겠죠? 대법원 정보 사이트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밑에 내용들이 어디서 따온 거다? 여기서 따온 건데, 이걸 이제 그 스피드 옥션 직원들이 옮겼을 거 아니에요. 옮기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물건이 해필 15,000개 중에
내가 고른 한 물건이 만약에 스피드 옥션에 직원의 실수로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과 뭐가 다른 내용이 있다. 내가 물어줄 돈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확인하라. 스피드 옥션한테는 소송을 해야 돼요. 물론 법원도 소송을 하지만 돈을 안 물어줄 수도 있어요. 스피드 옥션에서는. 왜? 저희가 아까 맨 밑에 있었죠?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근데 법원에서는 만약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잘못됐다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물건을 팔았잖아요. 아시겠죠? 매각한다는 게 뭔 뜻이죠? 물건을 판매한다. 나라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조사까지 다 해놨는데 자기들이 잘못했어. 그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국가니까. 그런 거는 100% 승소한다. 그래서 내가 15,000개 중에 내가 진짜 선택한 내 물건 하나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꼭 보셔야겠죠.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 체크를 꼭 해봐야 된다. 자, 근데 경매는 그런데 공매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 보고서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하나는 무슨 법원이고 또 하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공사. 거기서는 그걸 안 해놨어. 집행관도 없어. 곧 마련한대요. 곧 마련하는 게 한 5년 전부터 곧 마련해요. 우리나라에서 참 정부 기관이 하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매 사건에서는 매각 물건 뭐 명세서 현황조사서 이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본인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권리분석 거기다 따져보고. 법원 경매는 친절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지만 그리고 친절하게 해놨는데 만약에 뭐가 잘못 썼다, 잘못 기록이 돼 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나라가 책임을 져주는데 공사는 그런 책임도 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없어요. 본인이 조사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배당 요구, 배분 요구. 그리고 또 뭐 써있죠? 네? 교부 청구. 이게 또 비슷한 의미니까 같이 쫙 깔아놨겠죠? 세 개를 한 번에. 네. 배당 요구. 자, 이 표를 보시면 표가 아니고 물건이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크게 저 날짜까지 14년 12월 15일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당 신청을 하는 마지막 날짜예요. 저 날짜까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돈을 준다. 줄 것 같으면. 이런 집이 있었는데 이게 1억에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됐으면 나도 다음에 이걸 배울 겁니다. 정확히 배당의 어떤 순서나 배당이 먼저 되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하는 방법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 1억을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겠죠. 낙찰이 됐으니까 채권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나누는 순서를 정하는 게 배당이에요. 순서와 금액. 배당이라는 게 어디야? 그 도박하는데 그 어디죠 거기가? 정선인가? 카지노? 정선 카지노인가? 거기서 하는 게 배당이 아니고 이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나눠준다는 게 배당이다. 그럼 배분요금은 뭐냐? 배분은 공매에서 쓰는 겁니다. 공매에서 쓰는 용어.
배당은 경매에서 쓰는 용어. 말은 똑같죠. 돈 나눠준다는 겁니다.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고, 아까 저기 나와 있는 배당 종기일이 있으면 공매에는 배분 종기일이 있겠죠. 언제까지 돈 받을 사람이면 그때까지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는데 말이 다르다. 왜? 기간이 다르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부 청구. 교부 청구도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교부 청구라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어렵게. 공매는 무엇이 잘못돼서 주로 나온다겠죠? 세금을 체납해서. 자, 세금을 체납했는데 세금이라는 건 어디다 체납을 합니까? 국가에 하겠죠. 그럼 국가의 기관이 세무서 한꺼뿐일까요? 많죠. 뭐 한전도 있을 것이고 무슨 공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어떤 기관들이 있을 건데 무슨 구청에서 뭐 그런 것도 걷어들이잖아요. 야, 우리는 국가인데, 우리는 국가인데, 야, 이걸 쉽게 말해서 돈 줘인데, 돈 줘란데 우리가 돈 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가오가 상한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만드는 거야. 돈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청구한다고. 그래서 교부 청구. 결국은 뭐다? 의미는 뭐다? 돈 줘. 돈 내놔.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다 비슷한 용어인데 다 똑같은 의미인데 말만 달리 쓰는 겁니다. 이거 안다고 우리가 경매를 못 할까요? 모른다고? 그러지 않겠죠? 근데 누가 물어봤으면 이런 거 있다. 이 정도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다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기간 입찰, 기일 입찰, 경매 기일, 경매 고시기일죠. 예. 자, 기간. 또 뭐? 기일. 그렇게 돼 있죠? 자, 기간 입찰이란 거 뭐냐? 기간이 뭐예요, 기간? 며칠부터 며칠 사이. 아까 우리 스피드 옥션에 물건 15,000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3개월이었죠. 기간을 두는 기간. 입찰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두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입찰을 하게끔 하자. 그겁니다. 그럼 기일은 날짜 하나만 박아놓고 하자. 자, 부동산이 5억짜리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어요. 감정을 해보니까 5억이야. 이거를 법원에서 팔아서 빨리 그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주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날짜 박아놓고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그러지 말고 기간을 두자.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러면 더 장사가 잘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간 입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방에 밟으려고 하잖아요. 한 방에. 그죠? 쇼 붙인다 막 이런 말 많이들 하죠? 뭔가를 한 날짜에 하고 싶어.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봤더니 과정이 복잡하더라. 왜? 그 경매는 공매와 달리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죠. 법원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입찰 서류가 있겠죠. 그럼 뭐라고 쓰겠죠. 또 뭐가 있어요? 입찰 보증금 있죠. 돈도 같이 해서 보내야 돼. 근데 돈을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그 돈이 살아있을까요? 잘못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등기로 보내더라도. 5억짜리 부동산에
5억짜리 부동산이 신건으로 나왔어.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뭐 어디 아파트야 예를 들어 광주의 경우겠죠. 광주에는 5억짜리 아파트는 없지만 신건에 낙찰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요새 들어. 근데 5억이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천이죠. 5천을 10명이 붙었다고 해봐. 그거 얼마야? 5억이죠. 그 돈을 보고 지평관이 돈을 갖고 튈까요? 안 튈까요? 튈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 화요일이야. 오늘까지 다 받기로 했어. 다 받았어. 내일 들고 튈 수도 있겠죠. 금액이 더 크다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래서 이 보증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돈을 넣었다는 증서를 은행에서 받겠죠. 그걸 넣어서 같이 보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쇼 붙이는 걸 좋아해. 막 한 방에 끝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이 안 덤벼. 뭐 붙이는 것도 귀찮고 또 그러겠죠. 예를 들어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3월 25일이죠. 3월 25일이야. 3월 25일 내일이죠. 그럼 3월 25일 날 내가 보냈어.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마지막 날짜야. 3월 25일 날 보낸 것을 받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체국 소인이 3월 25일 날 찍혔어. 아니면 3월 25일 날 도착한 놈도 있겠죠. 이런저런 경우들이 많더라. 야, 그것도 우리도 일 처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근데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물건을 덤비지를 않더라.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법원경에서 거의 실패했어요. 잘 하지도 않고. 거의 어떻게? 스피드 옥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검색을 해 보시겠지만 보시면 알아요. 다 한 방에 끝나. 하루에 돈 다 꼽아놓고 누가 됐는지 다 까서 보여주고 된 사람이 좋아서 가져가고 돈 내라는 그 날짜까지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마시면 되고 기간과 기일 잘 보면 아시겠죠. 자 경매기일 이거 경매기일이라는 사실은 옛날 용어입니다. 옛날. 경매기일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있죠. 요즘은 이 용어 안 씁니다. 자, 여기도 나왔을까?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매각 대상이라고 돼 있죠. 매각. 또 이제 찾아보면, 자, 매각 물건 명세서죠. 이 매각이라는 용어가 많아요. 경매기일이라는 게 뭐죠? 매각기일. 2015년 3월 25일. 그래서 경매기일이라고 잘 안 하고, 요즘은 매각기일이라고 씁니다. 용어를. 경매 치는 날짜야. 경매 개시 결정은 매각 개시 결정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을 팔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개시를 매각 개시할 것을 결정할까 말까. 근데 결정한다.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다음 크게 또 한번 읽어보세요. 네. 경매 개시, 매각 기일을 정하고 매각 개시 결정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이게 이제 허가라고 써있죠. 근데 허브 결정이에요. 그리고 매각 허브 결정 확정.
자, 여기 보시면 25일 날 3억 8천으로 나와 있죠. 한번 유찰돼서. 유찰의 뜻은 뭐예요? 신권에 누구가? 뭐가? 입찰자가 한 명도 없어서 아무도 안 사갔다. 그래서 한번 가게 세일 해준다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깎아서 내준 거야. 근데 이 날짜에 누가 예를 들어 4억에 4억에 딱 날짜를 받았어.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럼 언제까지 돈 내세요? 하면 좋겠죠. 한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법적으로 하는 개시. 자, 앞에 책을 펴보세요. 경매와 구매 진행 절차. 위에 쭉 뭐 나와 있죠? 근데 매각이 됐어. 네 번째 줄. 그죠? 매각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브 결정 기일. 매각 허브. 이거를 파는 것을 허가할까 말까. 이 아파트를 파는 것을 허가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하고 집행관하고 이제 앉아서 둘이 이 물건에 대해서 심도 깊고 막 열심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물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그렇게 하고 결정할까요? 그런 판사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금방 끝나죠. 금방 사실은.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왜? 여기에 채무자가, 여기에 채권자가 어떤 다른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를 팔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을 확정할까 불확정할까, 그걸 또 하는데 며칠? 이걸 법적인 용어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팔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일주일이고, 팔까 말까 결정해 놓은 것을 확정할까 말까 하는 걸 또 일주일이야. 총 14일이죠. 14일 동안 결정을 하는데 또 똑같은 의미예요. 채권자든 채무자든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뭔가로 그걸 매각을 못하게끔 취하게끔 할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아니면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25일 날 내가 4억을 써서 딱 낙찰이 됐어. 정말 기분 좋죠? 근데 2주 만에 돈을 갚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매각이 취하될 거예요.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취하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부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딱 끝나고 14일이 딱 끝나면 법원에서 이때 언제까지 돈 내 잔금 기일이 잡힙니다. 그 책에 나왔죠? 그 책에 나왔네. 순서에 나와 있죠? 잔금 기일 결정.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내라. 이것도 옛날에는 딱 이 날짜에만 내야 됐어요. 3월 1일 날 팔렸다. 야, 3월 30일 날 돈 내. 하면 이 날짜에만 받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언제라도 결정이 되면, 잔금기일이 결정이 되면 언제라도 낼 수가 있다. 현재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일단 또 하겠습니다.